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보건교사 시험 관련 성인, 모성, 아동간호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먼저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시험 보시고 나셔서 어떠셨어요? 뭐 카페 보니까 멘붕이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자, 워낙 작년에 문제가 조금 쉬웠던 경향이 있어서 이번 시험을 보시면서 좀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와서 당황하셔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유인물 받으셨죠? 그래서 유인물 첫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문제 이제 과목별 문제 출제 유형을 조금 적어놨었는데요. 자, 성인 간호학은 6문제 정도 나왔죠. A, B 합쳐서. 그 다음에 모성 간호학은 4문제, 아동 간호학은 3문제 나왔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동과 모성은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고요. 쉽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었던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성인에서는 뭐 한두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요인물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그 옆에는 이제 대표적인 질문 문항을 물어보는 거를 간단히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푸셨으니까 그거는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2020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문제에서 2번 문제가 첫 번째 문제죠. 그래서 2번 문제에서 보면 아동의 학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 정의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의 3조 7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정의 제가 간단하게 기술을 해놨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하는 게 이게 학대죠. 그 다음에 아동을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거, 이게 방임으로 나눠지는 게 되죠. 그래서 자, 학대 유형에서 학대와 방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에는 신체적인 학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적인 학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적 학대, 네 번째가 방임이죠. 방임에는 역시 물리적인 방임, 그 다음에 교육적인 방임, 그 다음에 교육이겠죠. 그 다음에 의료적인 방임, 그 다음에 여기 방임에는 유기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드렸고요. 자, 문항에서 보면 아동학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죠. 물론 문제에는 기억과 니은번을 물어보는 문제이긴 하지만 유인물을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던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체적인 학대는 첫 번째 문항에 있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당연히 신체적인 학대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항에서 나온 것 중에가 정서적인 학대가 제법 문항에 많이 나왔죠. 자, 아동의 건강, 복도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게 정서학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굵은 형태로 그 문제에 나온 거를 여러분들한테 굵은 형태로 써드렸습니다. 자,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이것도 정서적인 거고요. 애를 안 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형제나 친구 등하고 비교하고 차별하고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정서적인 학대 내용입니다. 다음에 성적 학대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거, 이게 성학대죠. 그래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 그래서 문제에 나온 거는 굉장히 금방 성적 학대라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방임입니다.
자,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 교육 등을 의료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행위가 방임에 들어가고 또 유기 역시도 방임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방임 봐보세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의 아동을 방치하는 것 역시 물리적인 거고요. 교육적인 거는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교육적인 방임. 의료적인 방임은 의료적인 처치를 해야 되죠. 기본적인 예방접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방치하는 거죠.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동 등이 전부 유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 실제 기출 문제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금방 아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입니다. 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사업 관리 지침이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자,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여성 청소년들에게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방 백신을 투여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어떤 거죠? 그렇죠. 가다실하고 서바릭스죠. 그래서 가다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사가 백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서바릭스는 이가 백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다실을 훨씬 더 많이 투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바릭스가 있고요. 는 이가고요. 그 다음에 가다실은 사가. 그 다음에 가다실 구가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법정으로 제공하는 거는 서바릭스와 가다실입니다. 그래서 서바릭스는 두 가지 바이러스, HBV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에도 보시겠지만 자궁경부암, 항문암을 예방하는 거고, 가다실 사가 같은 경우는 4개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항부암, 음부암, 질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지원되는 백신은 서바릭스와 가다실이고요. 가다실을 오히려 더 많이 투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료 예방접종, 1차 접종의 연령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유인물에도 보시겠지만, 자,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서바릭스 2가는 두 번째 땡을 더 기억하시면 되겠죠. 0에서 016이죠. 3회 접종이고요. 가다실은 026을 기준으로 3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또 위에도 보시면 2회 접종,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이 있는데 이거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1차 접종은 해당 연도에 만 12세 여성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책에는 만 9세에서 14세, 13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인 나이로 하면은 만 12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성인 간호학 문제죠. 자, 과도한 체중 감량을 다이어트 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자, 신장이 160인데 체중이 48kg고요. 그 다음에 날씬한 연예인들이 부러워서 멋지게 변신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살을 빼서. 그 다음에 살 빼기 위해서 설사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내내 설사를 한 거겠죠. 약을 먹으면 설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밥을 안 먹은 거죠. 몇 끼니 바나나만 먹여서 체중을 3개월 동안 10kg 이상 빠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전해질의 불균형을 물어보는 거 뭐죠? 자, 나트륨 혈증이죠. 물론 랩 데이터에도 보면 자, 전해질 검사 보세요. 자,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검사의 수치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NA가 정상적인 수치는 얼마예요? NA. 그렇죠? 135에서 145까지가 노말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얼마예요? 125가 나왔으니까 나트륨 수치는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K는 노멀 레인지가 얼마죠? 3.5에서 5.5이죠? 그런데 얘는 지금 3.8로 있으니까 얘는 정상이에요.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CL이죠. CL은 얼마까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98에서 106 정도까지가 노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CL이 얼마죠? 99. 그러니까 얘도 정상이에요. 특별히 별 문제는 없죠. 자, 99니까 노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탄산열 HCO3죠. 자, HCO3는 수치가 얼마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렇죠. 25에서 29. 물론 여기서는 24라고 나오긴 하는데 별 크게 문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게 나트륨이 소실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전해질 불균형, 저나트륨 혈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저혈량, 저나트륨 혈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자, 설사약을 계속 먹어서 지속적인 설사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죠. 니은에서 나타난 건강 문제를 제시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혈구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혈구에 대한 정상 수치를 여러분들한테 다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자, 적혈구가 우리 여학생이니까 자, 4에서 5.5인데 얘는 3.3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수치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적혈구는 순환하는 적혈구의 수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출혈이라든가 용혈성 빈혈, 그 다음에 빈혈, 혈색소병, 경변증, 골수보전, 심질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요. 정상 수치가 12에서 16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얼마예요? 9.6이잖아요. 당연히 떨어져 있죠. 우리 헤모글로빈을 뭘 보는 거죠? 그렇죠. 적혈구의 산소 능력을, 운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수분 과잉 섭취고 비대표적으로 빈혈을 의심할 수 있고요. 자, 헤마토크릿은 38에서 47이 노말이면 얘는 30.2%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헤마토크릿은 그 혈액 중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용적을 나타내는 게 헤마토크릿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역시 빈혈이죠. 혈소판은 15만에서 40만까지가 노말인데 얘는 어때요? 28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노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적혈구, RBC,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수치가 다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어서 나타난 건강 문제 바로 떠올리셔야 되죠. 빈혈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빈혈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물론 다이어트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안 먹는 거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얘가 15살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철분 섭취량이 가장 많이 떨어질 때가 또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급성장을 동반을 하고 있고요. 이때 잘 먹어줘야 되는데 부적절하게 철분을 섭취하게 되면 또 청소년들이 빈혈에 많이 노출되기 쉽죠. 그래서 부적절한 철분 섭취죠. 그 다음에 순환 흡수 저하, 철분이 흡수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 설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혈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변 검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기전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자, 케톤 바디가 투 포지티브 체크됐어요. 그래서 케톤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케톤이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케톤이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죠. 자, 우리 몸은 단백질이라든가 포도당, 지방 이러한 것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 세 가지를 가리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가장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탄수화물이 대사 적용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이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이 청소년들처럼 먹질 않아요. 안 먹어요. 체중 감량하겠다고 안 먹고 있을 때는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1차적인 원인은 탄수화물 섭취가 없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겠죠. 탄수화물이 섭취가 안 돼요. 글루코스가 없어요. 그러면 몸에서 탄수화물이 없네? 글루코스가 전혀 많이 없네? 라고 하면 에너지원을 찾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쓰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물론 1차적으로 쓰는 게 포도당을 먼저 쓰지만 탄수화물을 먼저 쓰지만 얘가 공급이 안 돼요. 탄수화물이 없어.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단백질을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 있는 단백질들이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백질은 이제 몸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 뇌라든가 관 이런 데 이제 에너지원으로 공급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도 이게 이제 이런 기하가, 그쵸? 안 먹는 게 지속이 돼. 계속 탄수화물 공급이 안 되는 게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케톤이죠. 그래서 지방산이 분해가 돼서 주로 그러니까 포도당 대신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나타나는 부산물이 케톤체예요. 케톤 바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유인물에서도 보세요.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서술형으로 써놨죠. 그래서 케톤체. 자, 에너지원이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이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 케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지방의 분해 산물이 처음에 단백질 분해를 쓴다 그랬죠. 근데 분해를 하는데 어디서 지방이 분해가 되냐면 간에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져서 케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제 케톤체가 만들어지면서 전신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류를 따고 돌아다니면서 신체 에너지원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공급되면 괜찮은데 공급이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케톤체가 점점점 과다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톤체가 너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피에 케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소변으로도 케톤이 빠져나오는 케톤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케톤혈증과 케톤요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전 원인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기아라든가 금식, 장기적으로 단식한다든가 지속적인 구토, 적절한 음식 섭취 안 하고요. 체중 감량 시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나오는 청소년 보면 적절하게 음식 섭취를 않고 바나나만 먹고 있죠. 그다음에 체중 감량 시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방 식사를 했다는 말은 없지만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케톤체가 나오는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에서 나오게 되죠. 자, 당뇨가 관리가 잘 안 되면 당뇨가 어떤 거죠? 그렇죠?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죠. 인슐린이 부족해서 몸 안에 혈당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혈당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혈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세포로 전환되지 못하죠. 그래서 조직으로 그 혈당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조직 안에 있는 세포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 피에 당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을 에너지원으로 당뇨병에서는 쓸 수가 없죠. 이 역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성적인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왜 이렇게 빠져요? 또 먹는데도 체중이 왜 이렇게 빠져 하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이 이용이 안 되는 거죠. 지방이 분해가 되고 단백질이 분해가 되다 보니까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을 쓰게 되죠. 그래서 과도한 지방산이 분해가 되는 것이죠. 이화작용은 분해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 수치에서 케톤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소변에서도 케톤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 역시 심하면 당뇨병성 신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병성 산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아와 소아의 열성질환, 그 다음에 심한 스트레스나 감염이 있게 돼도 이 역시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는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몸에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몸 안에 또 혈액에서 케톤을 만들어지게 돼서 그죠? 케톤이 과량 생성,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폐하가 떨어지게 돼서 혼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톤에 빠져나오는 케톤증에 대한 증상을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들 임신성 당뇨 인부가 그렇죠?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저희 학원에서 드렸던 유인물 받으셨어요? 혹시 광고 전단지? 네, 그거 받아보셨던 분이면 그 모성간호학 첫 번째 정리한 게 이 임신성 당뇨였죠.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기쁘게 그걸 보긴 했지만, 자, 임신성 당뇨에서 기억이 발생하는 기전을 물어봅니다. 자, 기억이 거대하죠. 자, 임신성 당뇨는 몸 안에 당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 태아에게도 엄마가
인부가 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인부의 혈당이 태반을 그대로 통과해서 아기한테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도 혈당을 높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혈당이 높으면 아기도 혈당이 높아요. 그런데 엄마에게도 혈당이 높으면 엄마는 인슐린이 분비가 될 거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인슐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는 고혈당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태아 몸에서 몸 안에서 혈당이 높네? 이러면서 뭐 할까요? 태아도 인슐린을 분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태아의 고혈당, 이거는 지금 방금 설명을 했었죠. 자, 고혈당은 태반 통과가 있어서 농도 우전성으로 태아에게 이동해서 태아가 고혈당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대아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아 인슐린 분비 과잉이죠. 그렇죠? 엄마한테는 인슐린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자체적으로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자, 고혈당을 유지하면서 태아가 인슐린을 분비하면 굉장히 혈당이 조절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 제대를 뭐라고 하죠? 제대 절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태반 순환에서 태아가 신생아 순환으로 바뀌면서 호흡을 하면서 제대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엄마로부터 받은 혈당이 스탑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신생아 몸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고혈당이었던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자, 태아의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혈당. 그래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니까 제대 커팅과 동시에 애가 저혈당에 빠지는 기전들이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아의 글리코겐, 지방, 단백질의 합성 등을 촉진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아를 유발하게 되고요. 두 번째, 호흡곤란 증후군이죠. 그래서 RD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RDS의 정의는 유인물에 드렸죠. 그래서 자, 호흡곤란 증후군의 대표적인 게 계면활성제, 영어로 설펙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설펙턴이 부족을 해서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아한테 가장 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설펙턴트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보통 28주, 7개월 정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미숙아들은 이제 보통 미숙아가 37주 이전에 태어난 애들을 미숙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설펙턴이 28주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계면활성제죠. 이게 생성되는 게 7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완성이 되는 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28주겠죠. 주수로 계산하면. 근데 완성되는 게 35주에서 36주 요 정도 사이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됐다라고 아는 게 뭐냐면 LS 비율을 보면서 압니다. 그래서 L은 뭐냐면 레스틴, 그다음에 S는 스핑고마이엘린 비율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스틴은 임신 주수가 올라가면 얘는 숫자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스핑고마이엘린은 임신 주수가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LS 비율이 2대1이 됐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폐성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애가 커 있어야 나오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숙아들은 미숙아의 기준 아까 37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37주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난 애들은 설펙턴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곤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태아의 고혈당이 왜 호흡곤란을 일으키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유인물의 두 번째, 물론 첫 번째 태아의 고혈당은 바로 아실 거고요. 중복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합성을 지연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계면활성제 합성을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를 늦게 만들게 한다는 거,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폐성숙을 어렵게 해서 그렇죠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8번 문제죠. 당뇨병 환자의 응급상황 조치인데요. 문제 상황을 보면 저혈당으로 인해서 환자가 의식이 없고 발작하고 쓰러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본을 보시면 자, 환자를
학생을 옆으로 눕히는 이유, 치기를 취하는 이유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그 위에 먹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발작 경련을 보이고 있대요. 그러면 어떤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아스퍼레이션으로 인한 폐 쪽에 흡인 가능성의 위험이 있어서 추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먹지 못해요. 의식이 없어요. 발작 경련을 해요. 그러면 정상 반사인 구토 반사라든가 연하 반사들이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 안에 분비물이 차여 있으면 토하거나 아니면 얘를 삼켜서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로 흡인돼서 기도에 폐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심하면 기도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기를 눕혀라 라는 걸 서술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자, 저혈당일 때 이제 주사하는 약물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환자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의식도 없고 발작 또는 경련을 보이고 있어요. 심한 저혈당 증상 무식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 뭐예요? 그렇죠. 글루카곤이죠. 그래서 글루카곤을 근육 주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루카곤을 삼각근에다가 근육 주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하 주사로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의 간단한 기능을 또 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자 글루카곤의 역할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적어드렸어요. 자 글루코겐이 우리 간에 저장돼 있죠. 그래서 글루카곤을 투여를 하면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글루카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리을법은 김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쪽은 제 쪽이 아니어서 제가 이거는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보건법에서 강의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신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증후군 유인물 잠깐 참조하세요. 자, 신증후군을 보시면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신증후군. 그렇죠? 사구체 투과성의 카구체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같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신사구체 손상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신사구체 막이 손상을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의 투과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투과에 문제가 생겨. 근데 어떤 물질이 투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백질이 너무나 투과가 잘 돼요. 그래서 다량의 단백뇨가 나온다라는 거 보시죠. 그래서 혈장 단백질 투과도가 굉장히 높아서 소변에 단백질이 뽀글뽀글, 우리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게 거품이 많이 나오는 소변이잖아요. 그래서 다량의 단백뇨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소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로 따라 바로 발생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소변으로 단백뇨가 다 빠져나와 단백질이. 그러면 혈에는 단백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단백 혈증, 다량의 단백뇨가 대표적인 우리 특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단백뇨와 저단백 혈증은 제가 신증후군에서 대표적인 신증후군 이건 네 가지는 꼭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증상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단백뇨가 나오면서 몸에 단백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요. 몸 안에 단백질이 없네? 그럼 단백질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다 명령을 내려요? 단백질 만들어내라고? 네. 간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얘가 간이 스스로 알아서 몸에 있는 단백질을 더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의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단백질을 간에서, 그쵸?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지질의 합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죠? 몸에서 그걸 단백질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막 열심히 단백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백질이 지질하고 합성을 하면서 고지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 그러면 어떤 수치가 같이 올라가죠? 그렇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혈청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드 수치도 같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왼쪽으로 해서 그래서 간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고지혈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저단백 혈증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저단백 혈증이 되면 자, 모세혈관에서 교질산토합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파살표 밑에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교질 산더비 떨어지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부종이고요.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혈량증이죠. 나타나는 기전이 부종하고 그다음에 저혈량증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몸에 혈량이 부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저혈량증의 증상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왼쪽을 보세요. 자, 신혈류가 감소가 되죠. 자, 교질 감소압이 감소를 해. 그러면 몸에 있는 수분들이 간질감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혈에 수분이 적어져요. 그래서 저혈량증이 유발하면서 자, 신혈류도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레닌 분비를 자극하죠. 자, 그래서 RAA 기전. 여러분 유인물에도 이거 있죠.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그 기전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혈량을 우리 몸이 아까 똑똑하다 그랬죠. 몸의 혈량이 부족해. 그러니까 신장으로 가서 요 기전을 활성화해서 우리 몸의 정상 혈량을 유지해라 라고 하면서 얘를 빨리 막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닌을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혈관 수축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저혈량증으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자, 레닌이 분비가 되면 우리 RAA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입니다. 그 기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혈류량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혈압은 어떻게 떨어져요? 혈압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렇죠. 혈압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그림을 조금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저혈량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신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RAA 기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레닌이죠. 레닌을 자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닌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자, 레닌은 안지오텐신 노호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호겐을 안지오텐신 1로 변환을 시키게 되죠. 이게 레닌의 역할이에요. 다시, 자, 저혈량증이 있으면 우리 BP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혈량도 없고 혈압도 떨어져요. 그러면 신장에서 자, 레닌을 자극하면 안지오텐신 5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안지오텐신 2로 바뀌게 되죠. 2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바뀌게 되는 전환 요소에 의해서 바뀌게 되죠. 자, 안지오텐신은 굉장히 강력하게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안지오텐신에서 그렇죠? 자극을 하게 되면 여기서 분비되는 게 뭐냐면 알도스테론이에요. 자, 안지오텐신이 분비가 되면 부신피질로 가요. 얘가 나오면서 부신피질을 해서 알도스테론의 호르몬을 분비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혈관을 숙여줘서 BP가 떨어지는 거를 다시 BP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혈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몸의 수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위세조관이라든가 집합관,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수분 네, 재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서 하냐면 아까 원위세뇨관 집합관에서 몸에 나트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흡수해라 또 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재흡수해라. 그래서 몸에 수분을 많게 해라 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알도스테론을 자극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역할을 하면서 수분을 재흡수하니까 어때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부종이 나타나는 기전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을 자극을 하게 되죠. 몸에 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도 수분을 내보내지 말라고 ADH 호르몬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종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인물에서 보는 것처럼 병태생리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신주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을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 번 기출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량의 단백뇨, 저단백 혈증, 저단백 혈증 이꼴 저알부민 혈증 똑같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부종, 기타로 위장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었죠. 전신부종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서 저혈량증에 대한 신장의 보상 기전 두 단계로 쓰라 그랬었고, 엔지오텐신 2단계 이후부터 서술하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 그대로를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혈량증,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혈량증이 오면, 그렇죠?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의 기전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지금 다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드렸던 표 한번 봐보세요. 교질 삼투압이 감소된다라는 것도 그림에서 바로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삼투압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혈량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혈량이 적어져서 부종을 초래한다라는 건 바로 연결되고, RLA 기전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항이뇨 호르몬 역시 혈관 수축하는 기능 똑같이 해요. 혈관도 수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듐과 그 다음에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을 더 심하게 만드는 역할이죠. 그래서 RLA 기전의 활성화와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 저혈량증 뭐 이런 거를 같이 연결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혈액검사, 소변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검사 소견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같은 유인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소변검사에서는 단백뇨가 나오니까 3 포지티브 이상 단백뇨가 나오고요. 다음 단백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하고 거품이 많은 소변이 볼 수 있고, 현미경으로도 혈뇨가 발견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검사에서는 당연히 알부민 수치, 단백질 수치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고요. 트리글라세라이드 수치 올라가게 되고, 고지혈증, 중성지방, 그 다음에 우리 LDL이 저밀도 지단백이죠. 그래서 이 수치들이 다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은 자, 심근경색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우리가 고혈압의 합병증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혈압이 굉장히 높아서 모든 신체 장기기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너무 높아요. 그럼 뇌로 가면 뇌졸중 일으키죠. 그 다음에 눈으로 가면 망막 손상을 일으켜서 시력상실까지도 오게 되고요. 그 시력상실은 죽상경화라든가 유두부종, 시신경 부종으로 인해서 시력상실 일어나고, 또 심장으로 가게 되면 지금처럼 간상동맥 질환, 대표적인 게 허혈성, 그러니까 간상동맥 질환에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렬성 심부전 증상들이 일어나고, 또 신장으로 가게 되면 신장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심부전이 나타나게 되고, 또 혈관으로 가면 동맥류라든가 말초동맥 질환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 고혈압으로 인해 생기는 그 급성 심근경색, 심장 영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병태생리 기전을 2단계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자, 혈압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게 되죠. 그로 인해 섬유소가 축적이 되고 부종을 유발해서 심근경색이 유발이 되는 거고, 또 간상동맥의 손상이 일어나니까 콜레스테롤이 심근벽에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쌓이다 보니까 혈관벽이 점점 좁아져 가지고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굳어지는 증상이 심근경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굳어지면서 거기가 죽상경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죽상경화증이 생겨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이 죽상반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그 혈전이 좁아진 통로를 막으면서 심근결색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증 호소하니까 응급실에서 혀 밑에 작은 알약을 넣어줬대요. 대표적인 약물은 금방 쓰실 수 있겠죠. 뭐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이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투여가 됐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투여 목적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대표적인 게 혈관 확장제죠. 그래서 심근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서 통증, 그다음 총증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전부와 후부와도 줄여주게 되죠. 그래서 심근의 허혈 부위의 측부 순환을 증진하는 게 그 니트로글리세린의 대표적인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인공심장 박동 조율기를 삽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맥박이죠. 그래서 인공심장 박동 조율기에 그 심장이 몇 번 뛰라고 세팅을 해놓지 기계에다가. 그리고 환자가 집에서 셀프로 자기 맥박을 측정을 하면서 기계에 있는 거랑 실제로 자기가 체크한 맥박이랑 차이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맥박 측정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맥박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써놨어요. 매일 아침마다 안전된 상태에서 맥박수 확인하고, 자, 측정된 맥박수가 입력된 맥박수보다 5개 이상 낮아요. 그럴 때는 빨리 노티파이 의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빨리 이거 대처하셔야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기계보다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안정 상태에서 된 혈압이 기계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낮게 나오는 게 문제예요. 5개 이상 수치가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하고 상의하라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공보건 B에 관련된 문제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천식약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약물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약물이 시오필린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 시오필린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약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평활근 이완제죠. 그래서 평활근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기관지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활근 이완제 또 하나 할 수 있다는 뭐예요? 그렇죠.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추신경을 흥분을 시켜서, 그렇죠, 중추성 화학감수의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자극해서 호흡근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혈중약물 농도를 모니터해야 되죠. 그래서 보건교사가 혈액검사로 혈중약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오필린은요, 치료 범위도 좁고요, 부작용이 좀 흔해요. 그래서 혈중 농도가 너무 증가하면 경련이라든가 심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혈중 농도 모니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혈중 농도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매니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치료 지수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 지수가 무엇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치료 지수 정의 한번 보세요. 원하는 반응을 나타내기 위한 용량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의 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치료 용량분의 독성 용량의 비, 이게 지금 말하는 치료 지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예를 한번 봐볼까요? 자, A는 치료 용량이 100mg, 독성 용량이 200mg이야. 그러면 독성이 위가 있죠? 그래서 200 나누기 100 하니까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상황에서는 치료 용량이 100, 독성 용량이 500이야. 그럼 치료 지수가 5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더 좋은 거예요? A 상황이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자, B 상황 보세요. 치료 용량의 5배를 복용하지 않는 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 5배를 복용하지 않는 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A의 2배보다는 B가 더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B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숫자가 낮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티오필렌이 치료 지수가 낮다라고 했죠. 그다음 유인물에도 치료 범위가 좁다. 이게 치료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치료 지수가 낮은 약물은 뭐예요? 차이가 적어요. 아까 A 상황처럼 숫자가 적죠. 차이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효 용량을 나타내는 것보다 독성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치료 지수가 높은 약물은 자,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지수 숫자가 높을수록 안정하고 안정적이고 치료지수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지수가 낮다라는 거는 뭐예요? 뭘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 용량과 독성 용량 사이의 차가 좁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나 니은의 독성 용량, 치료 용량 뭐 이런 단어들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전신홍반 루푸스입니다. 자, 전신홍반 루푸스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문제가 자가면역의 범위, 정의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일반적인 면역은 어때요? 외부 바이러스, 그다음에 박테리아 이런 균들이 들어와요. 항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체의 몸은 똑똑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요. 우리 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가 면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일반 면역을 어때요? 자기 몸을 자기가 다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이 있으면 우리가 몸에서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자가 항체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부 항원에 대한 외부의 이물질 박테리아죠. 여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하죠. 면역 반응을 해요. 근데 면역 반응을 해서 만든 게 자가 항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항체를 만들어서 외부 항원이 들어오면 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관여하는 게 면역에 관여하는 게 T세포, B세포, 대식세포입니다. 그래서 균이 침범을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몸은 거기에 대처해서 면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 면역을 하면서 이 T세포, B세포, 대식세포가 활성화가 되는데 자가 면역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 몸에서 이걸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거를 외부 항원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내 거가 아니야.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 인식을 해서 다시 자기 몸을 이게 자가 항체거든요.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자가 항체를 다른 말로 하면 AN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ANA가 다시 우리의 몸, 전신적인 그 순환계, 그러니까 신체 기능 등을 다시 공격하는 거. 이게 자가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물 보세요. 내 몸을 지키는 세포들이죠. B, 그 다음에 세포, T세포, 대기세포들이 면역 항체가 건강한 자신의 조직을 다시 공격하면서 몸의 전신순환하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해로운 박테리아가 몸에 침입했어요. 그러면 방어 물질 항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면역계 이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체를 균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거를 침범하는 것들이 자가 면역이고요. 자, 두 번째. 대표적인 증상이 그렇죠? 정신혼방성 루푸스 이꼴 정신혼방성 난창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특징이 뺨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생기는 기전이죠. 생기는 기전이 아니라 뺨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생기죠. 그래서 얼굴 있으면 이런 형태로, 그죠? 나비 모양 형태로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거 발생 기전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비 모양의 발진 보세요. 평평하거나 약간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홍반이고요. 경계가 불분명하고 코와 입술 사이에 주름을 넘지 않는다. 뭐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코 아래와 입술 이쪽은 빨개지지 않아요. 딱 나비 모양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거의 발생 기전은 표피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들이 확장돼서 일어나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거 혈관염에 의해서도 발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의 두 번째, 세 번째 땡을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레이노 현상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레이노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노 현상의 정의 보세요.
자, 이거 질환 있죠. 자, 질환이 나타나는 순환 장애인데, 자, 추위라든가 스트레스, 진동 자극에 노출됐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손가락, 발가락, 그다음 코, 귀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생기는 혈류순환 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발생하는 이유, 그렇죠? 추위라든가 스트레스, 진동 자극에 노출될 때 이런 부분들이 말초혈관이 수축해서 레이너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색깔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도 나왔어요. 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손끝이 차고 창백했대요. 그래서 차가운 데 가면 창백하고 차가워져요. 색깔이 푸른색이야. 그런데 다시 따뜻한 데로 오면, 그러니까 자극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따뜻한 데로 왔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이제 풀어졌어요. 이완됐죠.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의에 관련되는 거, 뭐 추위, 스트레스, 진동 자극에 노출될 때 말초혈관의 수축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은 모성간호학 문제 6번이죠. 자, 피임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월경주기법은 월경주기를 통해서 피임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배란 시기를 피해서 금욕하는 방법이 월경주기법에 의해서 피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란 주기를 사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배란은 우리 언제 하죠? 배란 시기. 이건 여러분 다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문제일 것 같은데, 다음 월경 시작 12일에서 16일 전에 배란을 하게 되죠. 그때가 임신 가능 시기잖아요. 그래서 배란을 하게 되면 경관점액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경관점액의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의해서 경관점액이 이제 변화가 되고요. 점액량은 막죠.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점성도가 높아지면 정자가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성도가 묽어야지 정자 통과가 쉽죠. 그다음에 경관폐 점액의 폐하가 약 알칼리성이, 산성이 되면 정자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이 되고, 또 하나 특징이 견사성이 증가되죠. 그래서 문제는 견사성을 확인하는 방법, 그렇죠? 경관 점액을 채취해서 이렇게 쭉 늘려보면 탄력 있게 늘어나는 정도의 길이를 견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처음엔 배란 시기가 아닐 때는 그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끈끈하니까 많이 늘어나지가 않는데, 배란이 되면 묽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늘리면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양치 모양을 또 물어보는 거죠. 양치 엽상 등의 변화. 그러면 양치 엽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경관 점액을, 그죠? 슬라이드 글라스에다 채취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려요. 그래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양치 엽상, 고사리 잎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피하라는 거죠. 그게 피임이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약이 복합 경구 피임약을 먹게 되죠. 그래서 자, 유인물에 보시면 경구역 피임약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우리 배란을 배란을 하지 않도록 해야 임신이 안 되는 거죠. 배란을 해야 그때 성관계가 되면 수정이 되는 거고, 그죠? 배란을 안 하게 해야 피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란 억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경구형 피임약인데, 고용량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복합되어진 약물들을 복용을 하게 되죠. 자, 기전을 봐보세요. 기전에는 제가 5가지로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이거는 강조를 많이 했던 건데요. 자, 문제는 우리가 난소에서의 작용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저는 자, 5가지가 앞에 2개가 난소예요. 유인물에 보시면. 그래서 난소 자극 호르몬 LH 분비량이 황체 호르몬이죠. 분비량을 저하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난포 성장 억제, 배란을 저하하는 게 난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론 디귿법 문제 밑에 자궁 내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자궁 내막 증식 억제입니다. 자궁 내막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경관에서 일어나는 게 경관점액 점성도를 상승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난관에서 일어나는 게 난관 기능 방해. 이러한 5가지의 기전으로 피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 호르몬의 기전을 한번 보면, 자, 우리 호르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시성화세포에서부터 시작하죠.
시상하부에서 시작해서 갑상선 유리 호르몬, 여기서 갑상선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난포자극 유리 호르몬, 그 다음에 황체 유리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요?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게 되죠.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게 돼서 여기에서 우리 FSH, 난포자극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LH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S, 난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포를 자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난포를 성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난포를 자극해서 성숙시키고 성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트로겐의 대표적인 작용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궁내막 증식을 하게 되죠. 자궁내막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난포 자극 호르몬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LH 호르몬을 자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자극을 해서 분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분비를 자극해서 LH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자극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와. 그럼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올수록 어때요? 이제 너 난포 자극 그만해.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니까 너 그만하고 LH, 황체 호르몬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에스트로겐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지금 LH, 황체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 그랬었죠? 그러면 LH 활성화가 돼.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황체 호르몬과 연결되는 게 배란이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배란이 됐을 때 경관점액의 변화는 설명을 다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경관점액의 변화 특징을 여기서 이제 기술할 수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배란이 돼서 만약에 여기서 성관계해서 수정이 되면 얘가 황체가 되죠. 황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프로게스테론이 나오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역할을 본다 그러면 자궁내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궁내막을 유지하면 임신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피임을 물어보는 거니까 미피임하고는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면서 어때요? LH가 활성화가 되면 안 되겠죠. 피임을 하면 배란이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란이 되면 안 되니까 얘를 자극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 그래서 난포자극 호르몬. 지금 첫 번째 보신 것처럼 난포자극 호르몬을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얘도 저하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해양 기전에 의해서 난포자극 호르몬 억제시키고 황체 호르몬도 떨어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황체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배란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만약에 리을 해갖고 자궁내막에서의 피임 기전을 물어보면 자궁내막 증식 억제, 경관에서 피임 기능을 보면 경관점액의 정성도가 상승한다, 난관에서는 난관 기능을 방해한다. 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쓰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자, 8번은 인부의 선천성 기형 검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기형이 있는지 선별하는 4가지 혈액 검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트리플 검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보시면 트리플 검사 3가지가 뭐예요? 그렇죠. 알파피토프로테인, 그 다음에 에스트리올, HCG 호르몬. 이게 트리플 검사죠. 근데 4가지 검사는 여기에 밑에 인히빈 A라고 하는 검사가 있죠. 이거 4가지를 합쳐서 우리 사중 표지자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도 또 쿼드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4가지 검사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거고요.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그 각각의 기형아 검사에서 수치가 높으면 뭘 의미하고 수치가 낮으면 뭘 의미한다 라는 건 알 텐데, 우리 알파피토 프로테인은 대표적으로 뭘 보기 위한 거죠? 그렇죠. 신경관 결함이요. 스파이나 비피다 이분 척추를 보기 위한 게 AFB.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튜디올 검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자, 하강인 거죠. 상승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강일 때 뭐 문해증, 태아사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CG 호르몬은 우리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었죠.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 그 다음에 인히빈 같은 경우는 다운 증후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시 문제에서도요. 이런 네 가지 수치를 막 적어놓고, 그렇죠? 알파피토 프로테인 수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느냐 해서 이럴 때 뭘 의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다운 증후군일 때 이 네 가지 표지자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검사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니은번이죠. 태아 목덜미의 투명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를 서술하라. 자, 요 문제에서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태아 목덜미의 투명대를 검사한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셨을 건데요. 자, 방법 보세요. 자, 질 안에 초음파를 넣어서 태아의 경추와 피부 사이에 피부 공간 안에 체의 고임을 검사하는 게 목덜미 투명대 검사입니다. 그래서 경추와 피부 사이의 피하 공간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피하 공간 하면 되겠죠. 경추와 피부 사이의 피하 공간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자, 그러면 검사 시기는 10에서 14주,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목적은 태아 기형을 확인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태아 기형은 어떤 거냐면, 자, 유전자 염색체 13번, 18번, 21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번은 뭐죠? 파타우 증후군, 그 다음에 18번은 에드워드 증후군, 그 다음에 21번은 다 아시죠? 다운이죠. 그래서 자, 이 세 개가 다 염색체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번은 13번 염색체가 3개, 18번은 18번 염색체가 3개, 21번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3염색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체고임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체고임이 3mm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에요. 자, 고기, 달걀, 유제품에만 포함되어 있고요. 채식주의자들에게는 결핍 현상을 나타내는 영양소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을번에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자, 뭐예요?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비타민이 부족하냐면, 자, 우리 거대 저하구성 빈혈에는 어떤 비타민이 부족해요? 그렇죠? 비타민 B12죠. 12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거대 저하구성 빈혈에 대한 거를 써놓은 거죠. 자, 그럼 유인물 잠깐 보세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의. 내적 인자 분비 장애예요. 그래서 원인에서도 보면 내적 인자가 분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비타민 B12가 섭취가 부족해요. 그래서 원인에도 보시면 극단적인 채식주의자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되겠고, 또 비타민 12가 많이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간, 우유, 달걀 등의 동물성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야채는 포함되지 않다. 이게 우리 기본서에도 써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걸 보시면 채식주의자 이렇게 딱 들었으면 비타민 B12 부족이고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구나. 금방 아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액검사상에서 혈구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대 저하구의 혈구의 특성. 그러면 제가 유인물에 혈액검사 써놨잖아요. 말초 혈액검사에서 적혈구, 거대잖아요. 거대 저하구성이니까 적혈구 크기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대혈구성, 혈구가 커요. 클 때자죠. 혈구가 크고, 색소는 정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과색소라고 되었지만 보통은 대혈구성, 정색소성 빈혈 이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인에서 내적 인자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인자가 없어요. 그러면 약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로, 그렇죠? 평생
주사 맞으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여드름에 대한 거죠. 자, 여드름을 일으키는 사춘기 남학생의 여드름을 일으키는 호르몬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안드로겐. 또 테스토스테론이죠. 그래서 안드로겐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테스토스테론은 고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여드름 그럼 정의가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의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돼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작용을, 이 호르몬 두 가지 작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문에 써 있어요. 자, 2차 성징 발달하죠. 특히 사춘기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이 2차 성징을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 생식기관 기능을 유지하게 되고 정자를 만드는 거죠. 정자 형성을 촉진하고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피지선을 자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 생성을 촉진해서 여드름을 유발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를 처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트리티노인이라는 연고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한번 보세요. 자, 레티노이드라고도 대표적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트리티노인. 그래서 자, 비타민 A 유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틴 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자, 보통 여드름일 때 이 연고들이 처방이 됩니다. 근데 옆에 보면 감광성 주의라고 이야기 써 있죠. 감광성이라는 건 뭐냐면 빛에 굉장히 햇빛이라든가 빛, 그죠? 빛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 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나 자극적인 햇빛에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건 뭐예요? 햇빛에 쪼이면 얘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민감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낮에 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낮에 만약에 활동을 하려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바르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연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 약을 바르면 그런 것들 민감성이 나타나니까 아침에 바르는 게 좋겠어요? 밤에 바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밤에 바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바르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햇볕 이걸 바르고 나가면 화상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바르고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발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을 처음 이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되게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밑에 써 있죠. 자, 홍반, 가렵고 홍반도 빨개지고요. 가렵고 타는 듯한 느낌. 되게 따갑고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쓸 때는 너무나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양을 처음에는 작게 썼다가 점점 양을 늘려가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드름이 난 부분 여기만 콕콕 집어서 바르는 게 아니고 얇게 전체적으로 펴서 얼굴 전체를 발라주시도록 하고 특히 입이라든가 눈 주위는 피하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이 써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레티노이드 약도 처방이 되지만 또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베나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나졸, 페롭사이드라고 하는 약물들이 처방이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사용하면 오히려 상쇄 효과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두 개가 처방이 되면 각기 따로 번갈아 가면서 투여를 해라 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게 단기간의 효과는 없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바르도록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감성에 주의해서 연고를 도포할 때 주의점이니까 어때? 낮에 바르지 말고 밤에 바르고 낮에 돌아갈 때 선크림 바르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니라 그런 아까 화끈거린다 발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천천히 늘리고 그 다음에 변변 부위만 바르지 말고 전체적으로 발라라. 그 다음에 또 그걸 바르고 나면 되게 얼굴이 건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 발라주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있으면 자 11번 문제죠. 11번 여러분들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기출 문제고요. 그다음에 문제에 있었던 뭐 심정지 확인, 순서, 가슴 압박 속도, 뭐 길이, 이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10초 이내에 맥박을 촉지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맥박?
여러분들 금방 경동맥이라는 건 금방 아셨을 건데요. 문제는 그 부위에서 촉지하는 이유를 쓰라 그랬잖아요. 우리 경동맥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촉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자,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보세요. 자, 경동맥이랑 우리 다른 동맥들 많죠. 그런데 경동맥이랑 이제 출혈이 있거나 이렇게 시편이 터진 상황이면 뭐 출혈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있을 때 다른 동맥은 잘 뭐라 그러나 안 잡히는데도 얘는 그래도 제일 늦게까지 잡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맥이 경동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려고 호흡 확인하고 하면은 그 뭐라 그러니 구조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경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또 옆에 또 있었네요. 자, 동맥이 상대적으로 얕은 위치에 있죠. 다른 것은 훨씬 더 깊게 눌러야 촉지가 되는데, 여기 있는 표피가 얇아요. 얇게 위치하니까 살짝만 눌러도 쉽게 만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의 지방, 근육 같은 것도 굉장히 얇죠. 지방도 얇고 근육도 얇고, 그 다음에 깊이도 깊지 않아서 가장 쉽게 촉진할 수 있는 게 경동맥이다. 그걸 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쓴다 그러면 아까처럼 구조자가 환자 머리맡에 있기 때문에 바로 빨리 할 수 있는 게 여기고, 굳이 옷을 안 벗겨도 팔 같은 거 안 올려도 측정할 수 있는 게 여기잖아요. 뭐 그런 걸 써주시면 좋은데, 가장 1차적인 거는 첫 번째 써 있는 걸 써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답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1인 구조자, 2인 구조자일 때 가슴 압박 부위요. 이거는 쉽게 쓰실 수 있었을 겁니다. 흉골 아래쪽 2분의 1, 그 다음에 양쪽 유두 사이를 연결한 길이, 그죠? 거기를 쓰시면 되겠고요. 순서는 말 그대로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쉽게 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을 자세하게 좀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유인물에 있는 걸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아마 서머라이즈해서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면, 자, 우리가 내년에 이제 보건교사 수업을 1월 달부터 저희 학원에서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다음에 김희영 교수님하고 두 분이 진행을 할 건데, 자,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세 과목을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요점 정리들을 하면서 각종 질환에 대한 세 과목에 대한 기본 정리들을 하면서요. 6월까지는 기출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만든 내용 그 교재를 보시면 기본 내용이 있고요. 따로 기출 문제집이 따로 저희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 뒤에 단원별 기출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건지를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시간에서 드리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인물을 드릴 거냐면 가로놓기 유인물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꼭 머스트로 외워야 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머스트로 외워야 됩니다. 머스트입니다.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꼭 외워야 될 것들을 전부 가로놓기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또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는 단답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단답형은 아니고 한두 줄 문제로 지금처럼 바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강 문제로 유인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강 문제라 그래서 가로놓기 문제랑 그 다음에 단답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수업에 오실 때 그걸 반드시 풀어 오시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지를 서술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세 과목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7월에서 8월 달에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자, 물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형태로 기출이 나왔는지, 기출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출을 중심으로 유사 문제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 문제들을 해서 단원별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뭐 병태생이라든가 발생 기전이라는 거 단답형으로 뭐 쓰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은 좀 쉬어야 돼요. 쉬고, 우리가 시험 직전에 10월에
동형 모의서라 그래서 실제 시험 보는 형태의 문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한 달 동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커리큘럼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용 교수님하고 이제 저랑 같이 2인 체제로 갈 거예요. 그래서 김영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 3과목 강의하시잖아요. 지역사회, 학교보건, 정신보건 하시는데 그 강의에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그분하고 함께 하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강의를 정말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치지 않도록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호흡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이라는 그렇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 있는 오정화를 믿고 함께 가실 수 있으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1월 달에 시작하는 수업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다 그러면 수업하시다가 또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학원에 네이버에 보면 카페가 있거든요. 학원 카페가 이름이 보건교사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 카페로 오셔서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1월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